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격적인 평화협상 진전 소식부터 한중러를 둘러싼 긴박한 지정학적 움직임, 그리고 기술과 자본이 뒤흔드는 글로벌 경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 세계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오래된 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동맹의 탄생입니다. 미국은 적대국이었던 이란과 손을 잡으려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밀착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설계하고 있죠. 마치 냉전의 판도를 바꿨던 데탕트의 21세기 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흐름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군요. 어떤 메시지를 남겼나요? 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1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과거를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 정부의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득권층에 맞서 공정한 기회를 강조했던 과거의 개혁 정신을 현재에 투영한 셈이죠. 경제 쪽에서는 이른바 국민성장펀드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네요. 코스닥 시장까지 들썩였다고요? 출시 첫날 온라인 물량이 완판됐고 코스닥 지수가 5%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정부가 AI 등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신뢰를 주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의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데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변수입니다. 자본의 유입은 빠르지만 내부의 노동 분배 갈등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스타벅스를 둘러싼 공방도 뜨겁습니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네요. 기업의 마케팅 실수를 두고 여야가 정치 쟁점화와 소비자의 권리라는 논리로 맞붙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이제 일상적인 소비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태도를 문제 삼는 가치 소비가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과의 평화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한 협상이 대부분 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게 성사된다면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중동 전쟁의 종식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 지정학적 난제를 풀어낼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제사령탑인 연준 의장 자리에도 변화가 있군요. 케빈 워시가 신임 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워시 의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시장은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 회의록을 보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연말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까지 치솟은 상태거든요. 강경한 긴축으로 갈지 아니면 완화적 정책을 펼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네요. 알고리즘을 이용한 감시 가격 책정을 금지한다고요? 네, 소비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사람마다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른바 동적 가격 책정을 불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공정거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과거 산업화 초기에 불투명했던 요금 체계를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했던 흐름이 디지털 영역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면적 전략협력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네요. 단순히 친분을 과시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질서의 정의와 합리성을 수호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에 도전하고 중 러 중심의 다극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2026년의 이 성명은 신냉전의 블록화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쇠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주 분야에서도 상징적인 소식이 있네요. 선저우 23호 발사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 홍콩 출신의 첫 여성 전문가가 탑승한다고요? 리자잉이라는 홍콩 출신 탑재 전문가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를 아우르는 중화민족의 단결과 우주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동시에 뽐내는 카드죠. 중국의 우주 굴기는 내부 결속과 기술 패권을 향한 다목적 포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안타까운 사고와 재난 경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시성 탄광 사고와 광범위한 지질재해 경보가 발령됐네요. 산시성 가스 폭발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났고 시 주석이 직접 구조를 지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후베이와 스촨 등 남서부 지역의 대규모 지질재해 황색 오렌지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여름 전력 부하량이 역대 최대인 16억 킬로와트에 달할 것으로 보고 에너지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자연재해와 인재가 겹치는 상황은 경제에 큰 변수입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당내 기반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안보 이슈가 핵심이군요. 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과 방위력 증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일본 해상 자위대 기지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이 재전개될 예정이라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넣는 토마호크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북한이 이를 두고 군국주의적 망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에서는 일본 메가뱅크들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스, 즉 PF 대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고요? 전 세계 PF 대출 합계가 100조엔을 돌파했는데 이걸 일본은행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과 정부 사이의 줄타기가 팽팽합니다. 정부는 부양책을 원하지만 일본은행은 부채의 화폐화, 즉 정부 빚을 중앙은행이 떠안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엔 협상의 당사자인 이란 상황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실질적 진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내부 기류는 복잡해 보입니다. 이란 정부는 최종 합의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입니다. 레바논 전쟁 중단, 항구 봉쇄 해제, 그리고 영내 미군 철수 같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이라 부르며 압박하고 있고 이란은 이에 맞서 더 파괴적인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이어진 적대 관계가 단숨에 풀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란으로서는 제재 해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란 내부 경제 지표가 요동치고 있군요. 환율과 유가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요? 네, 협상 결과에 따라 나라 운명이 바뀌니까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란 에너지 거래소의 거래 가치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점입니다. 제재 속에서도 어떻게든 투명한 시장으로 전환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몸부림이죠. 파키스탄 국경의 자유구역을 통해 무역을 이어가는 모습은 이란의 절박한 경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모스크바에 또 드론 공격이 있었네요.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현재 상황을 새로운 유형의 세계대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글로벌 체제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자신들은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는 거죠. 열강들이 서로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충돌했던 역사적 화약고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모스크바와 남부 정유 터미널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러시아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업 생산이 둔화되고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네요. 가공산업이 침체되고 건설 부문은 10%나 감소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경제 체력이 고갈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기술 동맹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기술 솔루션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급자족형 전시 경제체제로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자녀 가족 지원을 확대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격이 크겠는데요? 이스라엘 안보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을 완전히 배제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급히 트럼프와 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간 느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분쟁 관리를 넘어 전략적 예방이라는 강경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보다는 군사적 유연성을 확보해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건데
미국과의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등 경제 회복력은 보여주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은 여전해 보입니다. 기술과 방위 수출 덕분에 증시는 안정적이지만 국방비 지출이 너무 큽니다. 사회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진보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데 최근 유로비전 중개 실수 논란이나 성별에 따른 재정적 통제권 담론이 불거지는 게 그 예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와중에도 내부의 가치관 정립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오늘이 독일 기본법 제정 77주년이군요. 국가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날이겠어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주도로 처음으로 명예의 날이 지정됐습니다.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민주주의 가치를 기리는 날이죠. 2차 대전의 폐허 위에서 일궈낸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인데 디셀도르프에서는 일본의 날 축제가 대규모로 열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독일 특유의 개방성과 문화적 포용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침체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재택근무 정책도 바뀌고 있다고요? 수출 덕분에 1분기에 소폭 성장했지만 에너지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40%가 주 3일 이상 출근을 의무화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독일 기업의 AI 활용률이 88%로 조사 대상국 중 1위라는 겁니다. 기술 혁신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독일의 고군분투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전 세계 단신들 모아 전해드립니다. 일본 U17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중국을 꺾고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전세 사기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주거 안정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볼티모어에서는 여성 아티스트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예술 축제 나트스케이프 2026이 열려 전 세계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전 세계를 둘러봤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한국의 성장 펀드, 독일의 AI 열풍까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결국 혁신과 상생의 균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 작가님 오늘도 통찰력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주는 지적 즐거움이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